아시아 최고의 클래식 음악 축제 통영국제음악제가 내일 개막합니다. 20여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지만 지난해엔 코로나19로 취소됐는데요. 이번 축제의 성공을 기원하며 통영을 미리 즐깁니다. 통영의 다른 이름은 한국의 나폴리. 아름다운 풍광에 취하다 보면 예술적 감성 뿜뿜 솟아나고 이 작은 도시에 수많은 예술가가 나온 건 우연이 아닐 겁니다. 통영시 봉평동 30여 년간 화가가 살던 집을 허물고 세운 미술관이 있는데요. 미술을 캔버스를 벗어났어. 미술로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재료를 다 활용하셔가지고 실험을 하신 정말 실험 정신이 강했던 분입니다. 7,500개가 넘는 타일을 붙인 미술관 외관이 꽤나 인상적이죠. 아버님 작품을 가지고 프린팅해서 이 외벽을 장식하면 좀 그래도 또 미술관다운 어떤 느낌이 나지 않을까 뭐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시도를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술관 같다 하고 재밌다 하고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아들 전영근 관장은 화가이자 미술관의 큐레이터. 여기 그 시인 유치한 선생이 통영 출신이 있었고 음악 김희상 선생이 여기 계셨고 시인 김춘수 선생이 같은 동네에 다 살았어요. 화백은 전통 오방색과 통영 바다를 닮은 색을 즐겨 사용했습니다. 해와 달, 구름, 물고기, 바다, 새, 그 소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님의 푸른색을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보면 너무 좋다. 내가 푸른색이 좋았을 뿐이다. 그래서 푸른색을 사랑하는 화가로도 불린다죠. 삼남만상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인데 종교적인 것보다 전형님의 미술만 달아 그 어떤 형식만 따고 당신의 그 작품 세계를 넣은 것이죠. 회화 외에도 목재나 도예 분야에도 조예가 깊었는데요. 이 날치죠, 날치. 우리나라 군청 사계에 보면 있는 거. 그걸 현대적으로 꽃과 물고기가 들어가 있는 줄무늬가 조그마한 꿀단지라든지 이런 걸 수천 점을 작업을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손등과 손톱이 늘 물감으로 물들어 있던 아버지. 그림을 대할 때 모습은 눈이 유난히 반짝거리고 그 어떤 꿈을 향해서 뭔가를 해낸다는 그 자체가 희망적인 요소를 항상 봤기 때문에 전형님은 영원한 통영의 화가입니다. 이 통영을 정말 사랑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정말 기분 좋은 여행의 한 자락이었습니다. 통영 출신 두 번째 예술가는 한국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박경리 선생. 우리 통영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문화예술인들을 배출한 도시입니다. 그중에 한 분이 박경리 선생님인데 지금 우리 문단에서 정말 박경리라는 이름 석자만으로도 너무나 큰 별로서 여겨지고 있습니다. 작가 박경리를 이야기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작품이 있죠. 25년에 걸쳐서 집필을 하셨는데요. 1969년에 현대문학에 처음으로 이제 연재가 되면서 시작한 토지가 1996년에 마지막 제5부가 끝이 났습니다. 토지를 집필하던 서재, 생전에 사용하던 장롱과 재봉틀, 사전 등 소박한 일상을 재현했습니다. 1962년도 박경리 선생님께서 우리 통영을 주 무대로 한 김약국의 딸들을 집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963년도에 유현목 감독으로 인해가지고 영화를 한 주 배경이 통영이 되겠습니다. 김약국집이 바로 간장골이라고 적혀져 있는 이 안쪽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간장골 세미도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박경리 선생님 태어나신 생가가 이쪽에 있고, 보면 우리 소설 속에 서문터, 서문고개가 이쪽에 있습니다. 어쩌면 그분의 삶이 그 원고와 같이 너무 혼자서 많은 싸움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 자리를 매김하지 않았을까. 공원 산책길, 아담한 봉분이 눈에 띕니다. 여기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면서 집필을 하고자 하신 곳인데 그게 그냥 요소가 되는 거죠. 그 진솔한 그러한 마음에서부터 생활에서부터 나온 거를 알고 그래서 이렇게 마음에 가슴에 와닿은 글들이 와닿았구나 하는 그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미술과 문학에 이어 통영에서 만난 예술가는 작곡가 윤희상. 세계가 인정한 현대음악의 거장 윤희상의 음악 세계와 봄에 즐기는 클래식 성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많이 위축된 것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의미 있는 아주 그 뜻깊은 성과를 거두기를 진심으로 이렇게 옆에서나마 성원하고 기원드립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희상 선생님의 국제음악제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힘을 얻고 힐링되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부의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통영국제음악제를 실시합니다. 음악제에 참석하지 못하는 손님들을 위해서는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음악제를 공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지금 개나리꽃도 피고 벚꽃이 피기 시작합니다. 통영국제음악제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부터 뼈대 있는 고장 함양하면 뿌리 깊게 이어져오는 산삼이 따라붙는데요. 오늘은 함양 산삼 맛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거 고르지? 두 눈이 달달한 알록달록 과자 세상인데 산삼은 어디 있죠? 함양에 디저트 가게를 찾아보다가 마카로니 먹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대는 나의 마카롱. 저희 가게는 다양한 제과류가 있는 디저트 전문점이고요. 그 중에서도 가게에 꽂힌 마카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추 20가지 마카롱이 있는데요. 제철에만 맛볼 수 있는 생과일 마카롱, 체다치즈 마카롱, 군고구마 마카롱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양의 특산품인 산삼 마카롱이 있습니다. 은은하고 쌉쌀한 산삼과 달달한 마카롱이 여기서 만납니다. 계란 흰자를 거품을 내어서 거기에 설탕과 아몬드 가루를 첨가해서 반죽을 하고 성형을 한 다음에 오븐에 굽습니다. 15분 정도 구워주면 마카롱의 식감을 책임지는 꼬끄 완성. 필링할 버터크림에 산삼가루를 넣고 완성된 필링물을 마카롱 과자에 짜주면 마카롱이 완성됩니다. 앙증맞은 모양을 완성시키기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섬세한 작업을 요합니다. 진한 산삼 향이 먼저 반기는 함양에서만 맛볼 수 있는 마카롱. 제 평소에 쓴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제 입맛 안 맞을 줄 알았는데 마카롱 만들어서 그런지 달달하고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산삼을 먹어서 그런지 뭔가 좀 힘이 나는 것 같기도 해요. 직접 구운 군고구마를 버터크림과 섞어서 필링물을 만들고 마카롱 과자 위에 짜주면 완성됩니다. 모양 만들기도 주의해야 하지만 또 하나 마카롱은 수분이 생기는 재료들이 많기 때문에 소량으로 만들어서 신선하게 드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마카롱과 잘 어울리는 음료는 단연 커피인데요. 나른한 오후를 깨워주는 당 충전, 한 입의 행복. 여기는 그렇게 많이 달거나 인위적인 맛이 난다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또 재료가 또 유기농이나 이런 쪽으로 쓰신다고 하셔가지고 믿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한 번씩 옵니다. 저희 디저트 카페는 항상 좋은 재료로 정직하게 만들도록 노력할 거고요. 달콤한 하루를 선물하겠습니다. 많이 찾아주세요. 함양 산삼, 이번엔 담백한 한식의 옷을 입고 푸짐하게 변신합니다. 직접 담근 효소로 맛을 내 건강을 2번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제 친구가 오늘 컨디션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산삼 밥상을 같이 먹으면서 컨디션을 좀 회복시켜 주려고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색감까지 고려해 제철 반찬과 함께 나오는 산삼 정식, 예약제로 맛볼 수 있습니다. 산삼 정식 나왔습니다. 저희가 산삼 솥밥, 산삼 수육을 메인으로 하는 산삼 정식이 대표 메뉴입니다. 함양은
산삼 항로화 엑스포가 개최될 정도로 산삼이 굉장히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반해서 찾아오시는 관광객들이 산삼을 맛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함양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위해서 함양 산삼을 알리고 건강한 밥상으로 한번 차려드리고 싶어서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함양을 품은 밥상. 먼저 밥부터 앉혀볼까요? 산삼솥밥은 불린 쌀에 조, 수수, 그다음에 산삼편을 썰어가지고 만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겨울철에는 산삼 잎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산삼 잎이 많이 날 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저장을 해 놓거든요. 그런 거 갖다 조금 첨가하면 훨씬 더 산삼 향이 더 잘 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밥이 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산삼 솥밥이 완성되는 시간 7분. 쌀, 수수, 조만 넣어서 그윽한 산삼 향과 맛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그리고 밥이 완성됐다면 산삼 수육을 만들 차례. 먼저 준비된 물에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고 한 40분 정도 푹 삶아주거든요. 그거 삶고 난 다음에 특제 간장 소스를 넣고 거기에다가 매실, 물엿을 넣고 산삼향이 훨씬 더 많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산삼편을 썰어서 같이 넣어서 졸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그릇에 담아주면 완성. 산삼의 맛과 향을 입은 수육은 한층 더 고급스럽고 부드러운 맛을 자랑합니다. 산삼 정식의 양대 산맥. 산삼 솥밥에 수육 한 점 올려 먹으면 깊게 배인 산삼의 풍미가 입안에 감돕니다. 우선 밥을 열었을 때 그 산삼향이 확 올라오면서 이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수육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산삼이 올라가 있고 시각적으로도 좋고 봄철 제철에 나물들 같은 게 있어서 원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건강한 밥상인 것 같습니다. 저희 집에 오시면 세 가지 즐거움이 있습니다. 먼저 눈으로 보는 즐거움, 그 다음 맛으로 느끼는 즐거움, 그 다음에 속이 편안한 음식을 드시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함양에 산삼 향기가 가득한 건강 밥상 드시러 오세요. 신봤다. 함양에서 디저트로 한 번, 밥상에서 두 번 맛보는 K 산삼 요리. 함양 산삼 맛있게 즐기세요. 캐스팅은 우리의 작품을 어떻게 가장 좋은 컨디션 또 좋은 어떤 바탕을 두고 관객한테 전달할 것인가에 맞는 사람을 이제 고르는 거니까. 사뭇 긴장감이 감돌고요. 뭔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야. 강사이 변한다는 거를 무슨 수로 막겠습니까? 깨끗한 아파트에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사시면 좋잖아요. 일단 작품의 시작. 일단 저희 할머니가 제일 많이 생각이 났고요. 너무나 좋았어요. 개인적 외로움을 가진 사람과 사회적 외로움을 가진 세대가 둘이 기대어 가서 위로가 된다. 두려움도 약간 있고 잘할 수 있을까 부담감도 있고. 간밤에 봄비가 왔어요. 간밤에 봄비가 왔어요. 가지에 새싹이 돋네요.
내 눈에 비치는 세상이 참 예쁘네요. 자, 우리 베이비 어떻게 터치해줄까? 뭐? 뭐야? 너 웃기냐? 막 하얗게 그런 거보다는 우리 세연님의 하얀 피부를 살려주고요. 그다음 세연님의 얇은 선을 오늘 어떤 느낌인지 알죠? 저한테는 지금 이중기 느낌이 살짝 있어서 그 느낌대로 하고 잡티만 살짝 커버하고 갈게요. 아, 역시 젊음이 좋다. 선생님, 저 다음 눈썹 부탁드릴게요. 알겠어요. 바쁘네요, 조금. 감사합니다, 선생님. 같이 연극을 해도 이렇게 동료들의 얼굴을 가까이서 못 보잖아요. 우리 세연이는 피부가 참 하얗구나. 누나의 손길에서 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얼굴아 작아져라. 작아져라. 프로필은 이제 빼도 박도 못한다. 이 작품을 책임지고 끝까지 가야 한다라는 이 책임감을 좀 심어주는 것 같아요. 아니, 터질 때는 우리 분장이 되게 빡세게 했는데 우리 지금은 너무 밋밋한 것 같아. 밋밋한 것 같아. 나는 근데 그때 하고 싶어. 왜냐면 그때 내 역할이 어렵잖아. 아, 뭐야? 영순이가. 뭐야? 아니 그때 잘해줬다고 나한테. 선생님 아름다우십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미를 찾아 한번 가볼까요? 영광입니다. 이 조각은 어디부터 설계해야 되나? 눈썹 일단 가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평소에 잘생겼다는 소리 들어요. 꽤 듣는 편이죠. 그래요. 네. 왜 잘생겼어요? 아니, 안 그래서. 선생님, 거제 막나리. 아하, 네가 오늘 분장으로 웃기고 싶구나. 어허라. 저는 숙소가 가까워서요. 점심시간에 이용해서 다시 씻고 왔고 어차피 또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거나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냥 현장에 와서 그냥 간단하게만 하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저 허리가 아파가지고요. 시작하자. 야, 우리 연습 중간에 약간 드라이브 하는 것 같지 않아? 아, 맞아요. 너무 좋아. 그런 거 없어. 나는 비 오는 날 드라이브 하는 거 좋아. 커피 한 잔 마시면. 아, 저도 안 나가면 괜찮아요. 그치? 네. 렌즈 통과한 거. 자, 하나, 둘. 좋습니다. 한 번 더. 네, 잘하고 있어요. 자, 하나, 둘. 네, 좋아요. 한 번 더 할게요. 작품이 또 학생 역할들이 있다 보니까 자유로운 어떤 그런 느낌들을 내려고 했던 것 같고, 이게 마지막 팜플렛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관객을 극 작품보다 먼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많이 부담되는 작업이에요. 네. 이날을 경남 도립극단 비상인단원 상근 객원단원으로 위촉합니다. 2021년 2월 22일 경상남도지사 김경수 대도. 청년 연수단원은 이제 그 만 34세 이하라는 그 청년 특별법에 따라서 이제 일자리를 만들어낸 것이고, 연극을 하면 나이 드신 분도 필요하고 뭐 젊은 분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함께 지낼 가족이죠. 정말 이제 기본적인 우리 12명의 가족이 생긴 것이고, 도립극단에 올해 손님들을 맞아내는 기본적인 어떤 중심축이 되는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뛸게요. 자, 하나, 둘. 오!
좀 과하게. 그래 뭐 아오 오 좋다. 아니야 손 보여야 돼. 손 보여야 돼. 오 좋아. 워낙 또 어렸을 때부터 든 생각은 뭐 큰 역할, 작은 역할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막 너무 좋다 아니면 뭐 싫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부담감이 있었던 거 그런 게 있었어요. 공중에 띄어서 찍을게요. 여기도 눈물이 이렇게 옆으로 날아가게. 쟤도 눈물이. 그거는 제 편집까지 자, 야. 이야, 지금 할머니 위치 보면서 여기. 할머니, 우와. 미치야, 놀러 가자. 니 외박할래 오늘? 버리고 외박할래? 그거 싫어요. 이 머리카락. 배우들 사이에서는 네가 하는 게 아니냐 하셔서 아 그런가 했는데 캐스팅 발표를 하시는데 그래 할머니 살아가고 이렇게 돼가지고 올 것이 왔구나. 그래서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평범한 할머니가 아니게 많이 노력을 해볼 것 같고요. 저도 많이 의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둑이 늘지 않는 이유를 말해줄까? 너무 규칙과 사례에 얽매여 있어. 배우는 어떻게 성장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배우들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코로나19로 겪었던 지난 1년도 그랬지만 앞으로는 교육 환경이 더 급변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우리 아이를 위해서 뭘 해줘야 될까?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이런 고민들 아마 많이 하실 겁니다. 2021 교육 클리닉을 통해서 그런 고민들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세 분 초대했는데요. 먼저 박종훈 경상남도 교육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어서 황정임, 정윤경님 두 학부모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중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고1, 고3 아들, 딸을 두고 있는 황정임입니다. 정윤경입니다. 학교마다 온라인 수업 자체의 질적인 격차도 크고 서울하고의 격차가 학력차가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안 그래도 학생부에 쓸 게 없는데 우리 애들은 더 쓸 게 없으니까 직장을 다녀야 되고 애들 집에 그냥 두기는 너무 불안하고 가다가 어느 날 또 안 되면은 어디를 찾아서 맡겨야 될 때 울고 싶을 정도로 많이 난감해하는 걸 교사들이야 뭐 이 정도면 전부 다 적당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또 볼 때는 내 애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것 같은데 공교육이지만 평등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황정임님 같은 경우는 현재 중학교 1학년 다니고 있는 자녀분이 있으신 거죠? 네. 그러면은 지난 한 해 동안은 초등학교 6학년이었는데 야, 초등학교 6학년 아들과 함께 지냈다. 뭐가 가장 힘드셨어요? 개학이 이제 미뤄지면서 개학 초기에는 학습에 대한 수업이 전혀 안 되니까 학습에 대한 불안감이 제일 컸었죠.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설거지 소리를 안 내거나 아니면 수돗물 소리도 이렇게 안 틀게 되고 방해가 될까 봐서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좀 알아야 되는데 얼마나 그렇게 신경 써주고 이러는지. 예.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좀 지나니까 애가 집안에서 이야기할 사람도 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갇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 그럴 때 쳐다보는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안타까움이 먼저 예. 들었군요. 우리 정윤경님께서는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자녀를 교육하고 계신데 아무래도 입시를 목전에 두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불안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거의 학교 가는 날이 없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수업해도 그 온라인 수업이 쌍방향 수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출석 체크하고 그냥 딴짓하거나 심지어 어떤 친구들은 들으니까 자는 친구들도 많아요. 또 고등학교 2학년 같은 경우에는 생기부 쓸 것이 없습니다. 이제 비대면 수업을 해도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돼서 토론도 할 수 있고 뭐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마다 격차도 크고 또 지역마다 온라인 수업에 격차가 크다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써야 되고 애들이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스스로가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작았어요. 거의 불편함의 연속이었다고 봐집니다. 네, 안타까움, 불편함. 이 단어 뒤에는 아마 두려움이란 단어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아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이 지금 예전에 비해서 좀 떨어지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걱정을 하실 수도 있잖아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일단은 학력 격차가 난다는 걸 알면 이 교육의 격차에 대해서 단순한 인식 조사가 아니라 실태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의 차이가 있고 지금 얼마만큼 애들이 성적이 떨어졌고 어떤 애들의 학습에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좀 조사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조금 세부적인 지원책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막연히 어떤 학력 격차가 생긴다라는 것은 학부모들한테 굉장히 큰 불안감으로만 작동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난해 4월 달에 초중고등학생들 전체를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지난해 10월 달에는 또 중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하면서 원격 수업 때문에 생기는 어떤 그 문제가 어떤 것이 있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면 이것이 보완될 수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토론하고 학교와 협의하고 하는 그런 노력들은 저희들이 꾸준히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는 할 것이고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니, 교육청에서 어떤 내려오는 뭐 어떤 앱이라든지 어떤 시스템을 사용해라.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취지에는 공감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걸 제가 따라가기에도 벅차다. 기술적으로 너무 어렵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들었거든요. 네, 제가 직접 이렇게 가장 실감하는 경우가 제가 또래 학부모들보다 나이가 좀 많은 경우이다 보니까 학교에서 지시사항이나 전달사항이 제 딴에는 열심히 따라 하는데도 늦는 거예요. 그래서 전달사항을 학교에 전했는데도 학교 담임 선생님은 못 받았다고 하시고 제 핸드폰에는 전달되어 있다고 하는데 결국은 나중에 보니까 제가 또 전달을 잘 못한 거더라고요. 하다못해 집에서 돌보고 있는 엄마도 이렇게 잘 안 되는데 혹시 조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혼자서 돌봐야 되는 또 그런 분들이나 그다음에 전혀 이렇게 핸드폰이나 그런 걸 좀 만질 수 없고 또 집에서 또 컴퓨터가 없는 애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교육은 모두에게 평등하지만은 이럴 때는 정말 평등하지 않구나 하는 걸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참 이제 경제적인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낳고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듯 기술적인 격차가 또 교육의 격차를 낳고 이것이 서로 막 작동하면서 더욱더 사회적 격차가 벌어지게 만들고 하는 이런 것이 뭐 시장 경제가 가지고 있는 참 그 잘못된 기제인 것이 분명하고 저는 공교육이 교육청이 학교가 이런 것을 좁히기 위해서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지난번 이제 코로나 때 그런 것에서 학력 학습이 더딘 아이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키우거나 하는 이런 아이들, 또 다문화 아이들, 이런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IT 기기를 보급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애를 썼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이 작동하는 것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뭐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하면 이 부분은 또 저희들이 그것에서 생기는 또 다른 문제조차도 한 번 더 챙겨보는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공부 외에도 우리 학생들이 키워나가야 되는 것들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신체적인 거라든지 정신적인 거라든지 사회적인 거라든지 여러 부분들을 좀 채워나가야 될 텐데, 고등학생 자녀를 둔 정윤경님께서는 공부 외에 어떤 점에 대해서 좀 가장 걱정이 많으셨어요? 애들이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도 자기 진로에 대해서 더 고민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이 닫혀져 버리니까 애들이 멍하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고 자신의 꿈과 어떤 자신의 관심사를 찾아가는 경로들이 있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완전 차단돼 버리니까 그렇죠. 또 고등학교 시절에 친구들과 또 유대감은 또 중학교, 초등학교 또 틀린데 그럼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황정희님께서는 어떠셨어요? 한참 이렇게 뛰어놀 나이인데 그 정도면 이렇게 어떤 그 신체 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친구들 간의 교류가 없어서 혼자만 가지는 시간, 그런 시간이 제일 쳐다보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초등학생 자녀 같은 경우는 뭐 신경 써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뭐 공부뿐만이 아니라 친구들과 잘 노는지, 네. 그리고 맛있는 거 잘 먹는지 뭐 이런 네. 것들까지 다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직접 학부모가 다 케어를 하시려면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제가 이번에 제일 좀 절실하게 느낀 게 평상시도 이렇게 학교를 항상 믿고 신뢰하지만 이렇게 학교에 안 감으로 인해서 학교 급식이 또 하루에 엄마들 부담 중에서 얼마나 이렇게 도움이 많이 됐는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가 그 급식 꾸러미를 하나 만들어서 이제 도내 전체 가정에 학생 숫자대로 어떤 집은 꾸러미 3개 받았다는 집도 있고 어떤 집 뭐 학생이 있는 숫자만큼 꾸러미를 저희들이 보냈는데 그 굉장히 평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급식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참 중요한 교육이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번에 새로운 실험을 하나 하게 됩니다. 돌봄에 있어서도 인근에 있는 10개 정도의 학교를 모아서 한 곳에 학교 여유가 있는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거기에서 돌봄을 새로 하나 돌봄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인근의 10개 학교의 필요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여기에 이제 다 모이게 됨으로 해서 방과후 학교 돌봄 때문에 학교가 가지는 부담도 최소화하고, 그 다음에 학교 단위로 교실 단위로 이루어졌던 돌봄은 프로그램의 품질의 어떤 그 향상이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신 10개 학교 정도를 모아서 이렇게 돌봄을 하면서 이 품질이 높아질 수 있는 이런 경우, 이 두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이번에 거점 센터를 이번 3월 1일부터 새롭게 하나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까지도 이제는 교육이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은 생각하는 거죠. 예. 그렇게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난 한 해는 워낙에 힘드셨잖아요. 주변에서 나는 아닌데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직장은 직장대로 다녀야 되고 그렇다고 빈집에 아이를 하루 종일 혼자 둘 수도 없고 그러면서 참 난감해하면서 심지어 울고 싶다고 표현하는 엄마들도 있었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건 알지만 참 많이 저도 같이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학교 돌봄이나 그런 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면 엄마들이 조금 안심이 되죠. 뭐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부모님이 챙겨주는 것만큼 잘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돌봄 대상이 아닌 아이들의 경우에 굉장히 난감해했을 수도 있다. 참 뭐 교육청이 그런 데 대해서 모두를 완벽하게 제대로 챙겨줄 수는 없었던 그런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쭉 해보면 한 분은 고등학교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입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또 중학교 1학년, 지난해에는 이제 초등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회적인 면 그리고 건강 이런 점들에 대해서 걱정이 많으시고 이렇게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굉장히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개별성도 챙겨야 되고 보편성도 챙겨야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차원에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들의 건강도 챙겨야 되고 또 진학도 진로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하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학생들이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우울이라고 이야기하는 고립되어 있는 이런 것 때문에 생기는 이래서 심리적인 방역 여기까지도 저희들이 신경을 쓰고 건강 문제 이것도 IPPC라는 저희들이 그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해서 4월 달에 다 배포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학생들이 운동도 하고 건강을 챙기는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보급하고 아이톡톡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미래지향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이제 아이들에게 학습도, 건강도, 정서도 함께 챙기는 그런 노력을 꾸준히 해 나갈 것입니다. 네. 코로나19와 함께 미래 교육이 또 새로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글쎄요, 미래 교육. 뭔가 좀 추상적이긴 한데 어떤 개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미래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자칫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될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 IT,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하는 그것만이 미래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공동체 속에서 문제에 부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료들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협력하고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해서 또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역량도 갖추고 하는 그것을 저희들은 미래 교육이라고 우리 교육감들이 모여있는 그런 데 대한 토론을 가끔씩 하면서 대체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정도의 이야기는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아이들의 역량을 키워주는 것이 미래 교육이다. 그런 것들이 화려하지 않더라도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학부모님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 정윤경님. 예, 저는 아무래도 입시를 하다 보니까 애들이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그런 미래 교육에 대한 어떤 개념이 정확하게 안 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등학생 입장에서 보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멀게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멀게 안 느껴지려면 초중고가 미래 교육에 대한 컨셉으로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2025년이 되면 전체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가 도입이 됩니다. 이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 수업의 형식이 대학처럼 지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해서 찾아가서 주어져 있는 학점을 채우면은 수료가 되고 하는 대학하고 유사한 형태가 되고 이제 고등학생은 지 진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학습해 가면서 자기 진로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서 학습해야 되는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점수를 서열을 매겨서 등수를 매기고 이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성취평가제가 도입이 되고 하면 이제는 초등학생 아이들부터도 2025년 이루어질 고교 학점제를 생각하면서 교실의 수업도 바뀌고 평가도 바뀌고 전체적인 교실의 어떤 문화 자체가 이렇게 미래지향적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는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렇게 짧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지금 당장은 미래 교육이라는 게 좀 추상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이 미래 교육이 어떤 거다라고 개념을 알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관련해서 또 경남교육청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고요? 예, 이제 미래 교육을 아이들에게 또는 선생님들에게 학부모들에게 한번 이렇게 보여주는 뭐 학부모님들이 우리가 가끔씩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위해서 뭐 대학 투어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미래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2018년 제가 교육감에 2번째 당선되면서 바로 시작했던 미래교육 테마파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의령에서 준비되고 있는데 이제 그것이 2022년 내년에 완성이 되면 그 미래교육 테마파크에서 학생들이 미래교육을 체험해보기도 하고 우리 교직원들이 미래교실을 연구하고 수업을 또 시연해보기도 하고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교육을 토론하면서 평생교육 시설로서 또 학부모님들에 대한 강좌도 다양하게 이어가는 그런 미래교육 테마파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되면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학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미래교육을 추상적이지 않은 좀 구체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면 우리 학생들은 훨씬 더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저희들이 준비를 합니다. 네. 작년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보다는 저는 아이들한테 제일 미안하고요. 그다음 우리 교직원들 참 고생했고 학부모님들이 이 난국을 바라보면서 막 헤쳐나오는 이 모습에서 저는 학생들, 교직원들, 학부모님들 모두에게 제가 큰 절을 드리고 싶은 게 제 심정입니다. 네. 우리 모두가 좀 고생했던 한 해가 아닌가 싶어요. 박수 치면서 마무리할까요? 우리 네, 세 분 모두 그렇습니다. 고생했다고. 예. 정말 지난 한 해 고생 많으셨고 이번 한 해도 좀 한번 파이팅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신 세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코로나19가 우리 교육에 남긴 것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됐기를 희망합니다. 2021 교육클리닉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